네, 박근혜 사면 불확실성 커졌다. 첫 번째 사건인데요. 금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사건 상황실팀의 취재팀장 김단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세 사람 모두 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게 어제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핵심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선고 직후 세 사람 측의 표정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오늘 이 판결은 주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은 전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사람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네,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어제 판결 내용을 아마 TV로 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접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교정당국 관계자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을 지켜봤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2심 판결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 큰 동요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아주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한 것 같아요. 네. 대법원 선고할 때 최순실 씨도 나오지 않았죠. 네. 동부구치소에서 지켜봤던 것 같은데 일단 판결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 지금까지 1심, 2심 판결 때 나왔던 반응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경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국정농단 프레임에 편승한 그런 판결이다. 네. 국민 정서에 편승한 판결이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납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측도 다소 아쉽다는 말도 하면서도 뭔가 만족한다는 입장도 냈는데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다소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저 안에 있는 그 의미는 다소보다는 상당히 많이 아쉬운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이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번에 다시 이제 그것을 파기환송을 하면서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나중에 어떤 집행유예 가능성이라든가 이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무거운 형량이 이제 적용되는 혐의가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 그것은 이제 뇌물 액수가 가장 큰 미르 K 스포츠 재단에 있어서의 관련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산 국외 도피죄도 이제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괜찮아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다시 진행된 2심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다소 아쉽다 이런 입장문을 낸 이유가 사실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속 가능성이 왜 높아졌냐고 하면은 말 3마리하고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16억이 전부 이렇게 뇌물의 범위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럼 뇌물의 범위에 포함이 되면 이게 본인 돈으로 준 게 아니라 회사 돈으로 줬으면은 횡령 액수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해가지고 처단형을 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뇌물죄, 횡령죄, 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각각 이렇게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데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횡령과 관련해가지고는 처단형의 범위가 하한이 1년 6월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뇌물 액수가 늘어나 버리면은 횡령액이 50억을 넘기 때문에 이게 하한이 2년 6월로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뇌물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거는 내가 뺏긴 거, 수동적 뇌물 공여자의 지위가 아니라 일종의 딜을 한 거기 때문에 감경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뭐 사항이 없고 이제 해당이 없고 여기서는 뭐 별다른 게 없고요. 그다음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양형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데 하한이 2년 6월이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최악을 피했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네. 이론적으로 집행유예는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 안도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외재산 도피죄가 네. 이 1심에서 일부가 유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게 전부 무죄였고 네. 이게 유죄로 결정되는 순간 집행유예가 이론적으로도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국외재산 네. 도피를 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했는데 이제 국외재산 도피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 재산을 은닉해서 해외에다 갖다 놓는 거. 네. 근데 뇌물을 준 사람이 거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대법원도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무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이 열려있게 된 거죠. 2년 6개월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이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입장문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파기환송심까지 쭉 지켜봐야 구속이 될지 아니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지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보면 네. 파기환송심이 어느 형사부가 할지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배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네. 이제 서울고법에서 이 심을 맡게 되는데 지금 형사가 1, 3, 4, 6, 13, 총 5곳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항소심을 진행했던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최순실의 항소심을 진행했던 형사 4부는 이걸 맡지 않습니다. 네, 형사 13부도 맞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이제 형사 13부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형사부에 배정될 가능성이 큰 건데 아직 정확하게 그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병합됐다 그랬는데 어제 사건 번호를 보니까는 병합은 아니라 그냥 단순 병행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판결을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 3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맡을 수도 있고 1개의 재판부에 맡을 수도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3명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분리선고 부분만 지적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상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재판부에 읍소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향후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래서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빨리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올해 안에 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다고 봐도 되고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제 대법원이 지적한 게 네.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결론은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날 텐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 네. 이런 뇌물과 관련해서 재직 중에 받은 뇌물은 다른 범죄하고 경합이 돼도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나중에 피선거권 박탈 문제도 생기고 네.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범죄와 같이 소위 말해서 혼합해서 선고를 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하게 돼 있는데 항소심까지 그냥 다 합쳐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그것만 분리해서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적인 문제는 전혀 지금 지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리해서 형량만 결정하면 되니까 네. 이건 굉장히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전 분리해서 대통령이. 선고를 하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도도 하고 사기도 했는데 강도가 먼저 이렇게 발각이 돼가지고 기소가 먼저 되고 사기는 나중에 됐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강도 사건이 진행이 돼가지고 항소심에 가더라도 대부분 항소심 재판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거든요. 왜냐하면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총괄해서 선고하는 경우에가 경합범 가중을 하게 되면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2분의 1 가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다 섞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고가 나기 때문에 최종 형량은 그 피고인 측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는데 분리해서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늘어날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 중에서 형량이 가장 높은 게 뇌물죄이기 때문에 지금 총 32년이잖아요. 합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좀 이를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그러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말 사면설, 뭐 총선 전 사면설 다양한 관측이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사면을 하는 것은 어쨌건 대통령의 그 권한이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사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사면을 하려면 일단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어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확정이 되지 않은 거고 이 판결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일단 최소한 연말 사면은 좀 쉽지 않겠죠. 또 선고가 나자마자 사면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연말 사면보다는 총선 전 사면, 그러니까 내년 3월 정도에 사면을 만약에 한다면 그때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이 항소를 하면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더 사면이 더 불투명해지겠군요. 재상고심까지 확정이 돼야 되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